저 잠깐만 소개드리면은 저는 이 4차 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민간 이원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물론 정부의 각 부처에서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분과 이원들이 있어서 이제 특화된 분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써지나 있지만 사회제도 분과 이원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공은 지금 뭐 로봇 자동화 쪽이지만 실제로 해왔던 거는 이제 재활복지기기 쪽에 안전, 그다음에 그 디바이스 개발, 뭐 주로 이쪽 연구를 주로 해왔고요. 가장 뭐 가깝게 일했다면 2007년도, 8년도 그때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작할 때 그 품목 16개 선정하고 법제화할 때, 그때 이제 저도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오늘 저한테 요구했던 거는 공공 쪽에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정부 사람이 아니라서 민간 사람이라서 사실 전체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주로 연구했던 스마트 돌봄 쪽에 있는 거를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외에 지금 4차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거기 쪽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SK 하이닉스에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실버 프렌드라는 그 디바이스에 대한 걸 보고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 저희 생각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코비드 19에 의해서 이 돌봄이라는 현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래 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약자,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어린이 이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뭐 무시당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무시하고 싶으면 무시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시당하는 상황이 돼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뭐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거고, 현재 WHO에서 저도 이제 WHO에 거기 그 게이트라는 거기 이제 국내 대표로서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애인에 대한 이 배려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전세적으로. 그래서 WHO도 그걸 아젠다로 해서 지금 거기 흔히 말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에 의한 일상 소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케어 서비스나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지금 굉장히 아젠다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재 상황을 서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리포트를 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초유의 사태라서 지금 서로 답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인 이 신체 약자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베리어라는 말을 쓰고 베리어 프리한 환경을 만들자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사회적 격리라는 것 자체가 벌써 배려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배려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격리, 우리가 흔히 말해서 락다운 혹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오른쪽에 뭐 기사를 조금 떠도 잘 안 보이겠지만 특히 요양원에서 집단 발생, 뭐 그저께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좀 겁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코호트 격리. 코호트 격리는 아예 이제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그분이 사는 거니까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대표적 사례에 있어서 일단 시설 돌봄하고 방문 돌봄이 전부 전화로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방문이 실제로 요양보호사 자체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르신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의 보고에 보면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97%가 지금 다 클로즈한 상태가 됐다고 하니까 어디 오고 갈 때 아까 그 동행사부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친구도 못 만나고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접근성 장벽하고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이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까? 그전에는 케어 문제만을 고민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이제 고민거리 하나가 더 생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던 것이 지역 통합 돌봄이라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을, 모든 돌봄을 커뮤니티 케어에 지금 다 집어넣은 상황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컨셉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게끔 하는 게 이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세대 3대 핵심 인프라 서비스로서 주거 지원, 방문형 보건의료, 그다음 방문 요양 뭐 이런 걸 했는데 보시다시피 두 개가 방문입니다. 두 개가 방문.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적인 세 개 중에 두 개는 거의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물론 복지부에서 물론 다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적인 또 하나는 뭐냐면 민간이 보건의료, 복지, 주거 이걸 전부 다 네트워킹해서 협업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꾸미겠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 네트워킹이 끊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끊어진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킹이 끊어진 거를 과연 우리가 기술로서 메꿀 수 있느냐? 그게 아마 ICT 기반의 스마트 돌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이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는 거를 한국형 뉴딜이죠. 한국형 뉴딜에서 두 가지 뉴딜이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 있고 하나는 그린 뉴딜이 두 가지를 2020년도 7월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10대 이제 정책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3번 정책 과제가 우리 흔히 말하는 비대면 산업 육성이라는 꼭지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4차 이후에서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아젠다로서 제가 막 보고서를 공고상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벌써 이쪽에 올라가서 벌써 발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이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구축에 보면 뭐 간단히 보면은 지난번 추경 예산 2천억 그리고 2022년까지 2천억 그 다음에 뭐 4천억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 복지부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아실 것 같고요. 그 요 내용에 보면은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의료 쪽에 안전 의료 쪽에 있고 하나는 이제 건강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부 다 스마트 돌봄은 아니고 한쪽은 의료 쪽이고 한쪽은 건강 관리 쪽인데 그 중에 보면 IoT 센서나 AI 스피커 보급 이런 것들이 또 거의 의료 쪽이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양성일 우리 차관님께서 오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반가웠던 게 차관님께서 그때 국장으로 계실 때인가요? 그때 이 돌봄 로봇이라는 것들 그때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때 해서 예산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저도 이쪽에 일부분 안전 쪽에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산업부 복지부 합쳐서 한 300억 정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돌봄 로봇 4종 개발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저기 덤프해서 넣어뒀습니다. 그 돌봄 로봇 연구 개발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드리면 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이고요. 산업부에서는 3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전체 예산은 복지부에서 한 100억에서 120억, 산업부에서 한 200억에서 총 300억 사업을 했고요. 요 그림에 보는 것이 하루의 그 생활에 일상생활에 또 보면 이러한 총 9대 돌봄 서비스라는 것들을 도출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돌봄 로봇을 적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선택한 거를 총 4개의 로봇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 배설, 식사, 욕창해반 4개를 했고요. 차후에 아마 이 사업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복지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기획했던 거는 뭐냐면 산업부에서는 이제 제품 개발 쪽으로 가고 복지부 쪽에서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서 개발된 제품을 바로 이제 서비스 환경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R&D 플랫폼을 그때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부처 합동 발표했던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지난달 27일 발표를 했고요. 서비스 R&D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의 제품 기준의 R&D에서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R&D는 이제 그다음 효용이 없다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개발 또는 전달 체계와 이 융합된 제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있는 내용을 차용해서 아마 이게 각 부처에서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요 전략서에 하나 예제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우울증 발생 감소의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간단하게 요거밖에 없지만 실제로 정부에서도 요양시설에 대한 이게 심리적인 격리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R&D를 기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날이더라고요. 마침 이 지난주에 킨텍스에서 로봇월드라는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아마 정세균 총리께서도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발표했던 게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꼭지가 의료라는 꼭지인데, 이 안에 보면 재활 돌봄 로봇의 실정을 통한 단계별 공적 급여 추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7월 달인가요? 7월 달에 산업부, 복지부, 그다음에 4차이, 그다음에 근보공단 이런 분들이 모여서 사실은 현재 이 재활 로봇이나 돌봄 로봇이 수가되지 않는, 공적 급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논의하는 해커톤이라는 1박 2일짜리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가고, 오늘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계시던 사무관님 또 오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했는데 그 결론이 여기 좀 많이 써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제가 그 자료를 덤프를 했는데 그때 논의했던 그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안전성 효과성 검증이나 실정 연구 사업 추진하는 지금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봄 로봇 4종 개발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은 장기 요양보험 예비 급여제도 도입 및 복지연구 연 한득 상향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복지부 내에서는 이게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신기술이 융합된 그 돌봄 로봇이나 이런 제품들을 복지연구 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마련 중에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은 제가 잘 몰라서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해커톤 할 때는 요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벽지 쪽에다가 애들 비대면 재활 실정 특례나 실정 사업을 추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은 우리와 관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별도 수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때 논의가 좀 됐고, 실제 그 내용들이 지금 다 핵심 아젠다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4차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 혁신분과에서 저는 있고, 사실은 대통령 직속위원회고 일종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대단하게 힘 있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자문기구고,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IoT, 로봇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었을 때 과연 사회가 어떻게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른 국가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를 자문해 주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을 우리가 공고하기도 하고, 각 부처에서 온 거를 서로 협조하는 데 중간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쪽에서 지금 위원장께서, 그분도 이제 민간 위원이신데 그 AI 전공자십니다. AI 전공자라서 현재 4차 산업혁명위에서는 AI 쪽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이 두 개를 지금 핵심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발표되겠습니다만은 교육 시스템은, 그건 저희 분과는 아니에요. 다른 분과에서 하는 건데,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결론이 도출될 것 같아요. 저희 쪽에는 노동하고 고용에 대한 것들 여기 있습니다만은, 고용 노동 복지 쪽은 이제 저희 쪽이라서 요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안은 2019년도에 1차 공고안이 발행이 됐고, 혹시 4차의 홈페이지 가시면 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번 보시면 좀 큰 말들이 있고요.
그 금년도는 작년에 너무 이렇게 흔히 뭐 구호적인 것들이 많아서 올해는 약간 실행적인 걸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일단 작성 중에 있고요. 그게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아젠다를 잡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돌봄 통합 플랫폼과 고도화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인프라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돌봄의 주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제도, 민간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등을 일단 한쪽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금 그 커뮤니티 케어 쪽에서 물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비대면으로 가면서 잘 안 움직이는 걸 어쨌든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을 하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최적의 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KT에서 SK에서 보여줬던 그 프렌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데이터는 주고받는데 과연 그 데이터가 누구 거냐, 그리고 개인정보는 지키고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거죠. 누가 돈을 내고 그걸 공적 급여에서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온 나라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는 네트워킹이라고 지금 말 붙였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라는 말 썼고, 세 번째는 비용이라는 말 썼고, 네 번째 법 제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1번과 한 4번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하게 말씀을 드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4차에 와서 이제 해당 업무를 보고를 해줬고요. 그거 봤는데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 담당자께 설명하신 게 뭐냐면 세모자 사건 이후로 정말 촘촘한 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이 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축적하는 것을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런 흔히 말해서 인터페이스가 그 API가 지금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하니 아무래도 향후에 좀 확장되려면 마이데이터 형식으로서 데이터를 관리를 축적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4차에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공공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가 되면 시간이 걸리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민간 플랫폼, 예를 들면 카땡땡이라 했지만 카카오죠. 카카오 같은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사람 디바이스에 벌써 플랫폼이 깔린 상태에서 적절한 앱만 있게 되면 마이 데이터의 전송이라든지 서비스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의 형태가 아까 왔던 그 플레이어들이 연동이 되는 건데 사실은 새로운 감명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 아다시피 배민에서 하고 있는 배달맨들, 그리고 우버에서는 우버이츠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 민간인들이 그냥 등록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그러는데, 크라우드 소싱으로 해서 케어도 가능할 것이다. 단 이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케어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뭐 등록을 못하는 형태로 해서 하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노동하는 그 기술 취약적인 분들의 노동의 그 상황을 또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 쪽에서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노동 쪽에서 그분들에 대한 소득과 노동 환경을 보장을 해주는 것과 새로운 제도로 도입된 형태를 같이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는 소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소셜 로봇의 범위가 좀 큽니다. 그 중에 제가 보는 소셜 로봇은 정서 로봇과 돌봄 로봇, 이게 바로 이제 갈 수 있고요. 정서 로봇은 아까 보여줬던 그 SK에서 하고 있는 그게 아마 정서 로봇의 가장 대표적인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현장에 적업할 수 있는 형태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 기술력은 좋으나 사실 이게 되지 않으면 또 어려운 겁니다. 뭐냐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활용 문제,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문제도 예를 들면 성추행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가 생겼을 때 과연 사고에 대한 그 릴라이빌리티를 누가 가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연 배상을 어떻게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 뒷단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문제가 사실은 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저는 작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서를 읽은 거를 문서로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저 발표자를 좀 늦게 좀 드린 것도 있고 사실 글로만 써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발표자가 좀 부실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